그리고 이제 중남미에는 가축으로 삼을 만한 동물이 너무 없어서 칠면조는 아시죠? 미국의 어떤 땡스기빙 데이도 먹고 하는, 그리고 이제 머스코비 오리라고 약간 오리 한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가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루 같은 데 오면은 이제 야마라든지 알파카, 그 낙타과 동물 있죠? 그 정도만 가축으로 삼고 그 나머지는 그냥 야생에서 잡아 먹거나 뭐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고기를 다량으로 줄 수 있는 소라든지 뭐 돼지라든지 닭 이런 게 없었으니까 단백질 섭취라는 것이 항상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당연히 이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1492년에 콜럼버스가 떠났어요. 스페인에 3월에 떠나서, 그리고 이제 카나리아 제도라는 곳에 잠깐 서서 이제 배도 좀 고치고 거기서부터 쭉 거의 서진을 하게 되면은 쿠바 섬에 가게 돼요. 쿠바가 너무 커가지고 좀 굉장히 놀라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 콜럼버스가 이렇게 물꼬를 트고 그 이후에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탐사도 오고, 뭐 탐사만 한 게 아니라 또 약탈도 하고 정복도 하고 이제 자기 땅 삼아서 거기에 이제 또 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이 땅도 아름답고 여기서 이제 쭉 좀 살아야겠으면 그 원주민들이 갖다 주는 뭐 카사베빵 이런 게 성에 차지 않겠죠. 그러면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뭔가를 심고 뭐 키우고, 이제 멕시코의 정복자 이름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이제 쿠바의 식민자로 갔다가 내가 더 큰 야심을 품고 멕시코에 가서 그 당시 이제 아즈텍 제국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죠. 에르난 코르테스가 가져온 그 자루가 있었는데, 쌀을 담아온 자루가 있었는데 거기 이게 전설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확인은 되는데, 그래서 쌀자루에 섞인 미랄 3개를 심어서 첫 수확을 했다더라 하는 것이 되게 약간 전설처럼 이렇게 이제 옛날 문헌들이 이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문화가 있고 육화 문화가 있지만 그것들의 이제 밀 문화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스페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밀이 재배되면서 이런 옥수수와 경쟁을 하기 시작했달까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패배했지만 이 음식의 전쟁에서는 이제 누가 승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음식은 또 승자와 패자가 그렇게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하면 이제 인간들은 패배하고 승리하지만 음식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저 스페인 사람들이지만 맛있으면 먹고 또 계속 키우고 이렇게 되니까요. 포도와 올리브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시면은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는 되게 지중해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포도주용 포도가 많이 재배되고 되게 양질의 포도주를 만드는데, 이러한 지중해 산물들이 중남미로 오게 돼요. 포도주는 유럽의 산물인데 우리가 사실 제일 편하고 속 편하게 먹는 포도주는 칠레나 아르헨티나 포도주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따져가게 되면은 그게 그러니까 스페인 정복자들이 오면서 또 정복자들과 거의 같이 동시에 온 사람들이 성직자들입니다. 이 성직자들은 미사를 하기 위해 또 생활하면서 마시기 위해서 포도주가 꼭 필요했어요. 그러면 사실 거의 오자마자 뭐 2번째 배라든지 3번째 배에 포도나무 같은 거 실어 왔겠죠. 실어 와가지고 그걸 심어서 키우게 됩니다. 페루가 식민지 시대 때 식민지의 중심지였습니다. 페루와 그리고 이제 멕시코가 중심지였는데 이제 페루에 포도나무가 심어지게 돼요. 그러면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제 포도를 수확해서 미사에 쓰고 또 일상생활에 먹을 포도를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 거죠.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순으로 이렇게 포도가 심어지고 또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나라들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게 19세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9세기 중반, 후반 요럴 때 우리가 좀 스페인식 포도주에서 벗어나보자 하면서 프랑스에서 이렇게 양조학 같은 걸 공부하거나 외교관들이 이렇게 들여와가지고 프랑스 품종의 포도를 많이 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각된 게 칠레에 또 까르메네르나 까베르네 쇼비뇽 같은 것도 많이 먹고, 또 아르헨티나 말백 이런 것들도 많이 먹게 되는데, 남아메리카가 마치 지중해 기후처럼 북반구에 이제 지중해가 있는 것처럼 남반구에는 이렇게 포도주 존이에요. 포도가 잘 자라는. 그래서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 남반구의 세 나라에서 굉장히 양질의 포도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유럽만 생각하기 쉽죠.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곳이 가장 이제 올리브 오일을 많이 생산하는 곳인데, 사실은 칠레나 이런 데 가도 올리브 많이 키우고 굉장히 좋은
올리브유, 자국산 올리브유를 많이 팔아요. 페루 마찬가지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럽의 풍경과 또 먹거리와 이런 식물들이 또 어느 부분은 상당 부분은 그냥 많이 이식이 되어서 이렇게 전통으로 유지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루에서 잉여 포도와 포도즙이 많아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게 증류주를 만들어요. 증류주는 이제 우리가 곡주를 만들고 그걸 또 한번 끓여서 굉장히 순도 높은 알코올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몽골 침입 이후에 사실은 몽골로부터 그런 증류주를 배워서 소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죠. 스페인 사람들이 이제 술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과일인 포도를 가지고 왔죠. 그러면 포도주를 먹는데 또 포도가 많이 남으니까 그걸로 이제 잉여인 포도 증류주를 만들어요. 그거를 피스코라고 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술 문화도 확 바꿔놓게 되고요. 저희들한테 친숙한 포도주도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가축이 도입이 돼요.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 좀 변변치 않았는데 뭐 생선도 있고 야생동물 먹으면 되지만 그래도 가축으로 키워서 단백질을 먹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효율은 떨어지죠.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양이라든지 말 같은 게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오게 되니까 완전히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데스에는 그 예쁜 야마를 당연히 먹기도 했습니다. 이제 야마를 가지고 육포를 만들었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말을 가져오고 소를 가져오니까 꼭 야마로 만들 필요가 없게 되었죠. 고기도 이제 훨씬 적을 거고 그래서 말이나 소로 이렇게 육포를 만들게 됩니다. 소나 말의 육포를 이렇게 소금에 쳐가지고 절여서 햇빛에 말리고 이런 과정을 거친 육포를 차르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음성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저키가 되었고 이제 그 영어 단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소고기 저키 하는 그게 바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페루까지 가게 되는 그런 재밌는 어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는 이제 소고기로 엄청나게 많이 유명하잖아요. 소라든지 양을 통으로 구워요. 숯불에 이렇게 굽는 걸 아사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좀 나름의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거의 소금으로만 이렇게 간을 하고 이제 고기에 되게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양념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근데 뭐 아르헨티나만 먹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도 있고 또 우루과이도 거의 비슷한 식문화죠. 고기.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 칠레 같은 데도 소고기 소비가 높습니다. 이 남아메리카의 되게 특이한 어떤 풍경이 되었죠. 고기와 그 포도주라는 것이.